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날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제 옆에 김 대표님 감기 안 걸리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전기장판 틀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완전히 보일러 팡팡 틀고 네. 나중에 숨이 막혀가지고 자다가 일어났네. 예. 아무튼 갑자기 추워졌긴 한데 지금 이제 정의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그러게 예. 농성하시는데 추우시죠? 농성. 엄청 추워요 저녁 때는. 핫팩을 벌써 보내드려야 되나? 낮에는 떼약볕이 머리를 완전히 그냥 직사광선으로 쏘다가 저녁 때 보면 덜덜덜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일부터 미국인 한 사람이 서울시장 공간 앞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미국 법인 대표 가르시아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왜 단식 농성을 시작했냐? 그것도 한국까지 와서. 그러니까. 예. 바로 이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전시동물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막 아이들이 와서 보고 막 이랬던 동물들 중에서 뭐 나이가 들거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전시동물의 네.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날려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동물 도축장으로 다 매각을 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도축하면 뭘 먹겠어요? 녹용? 흑염소 뭘 하겠어요? 즙? 네. 이렇게 해서 대답하기가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아무튼 37마리를 팔아 넘겼다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동물원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동물과 사람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교육과 학습의 장이 되는 곳인데 거기서 이 아이들을 써먹고 결국은 녹용 팔고 흑염소 즙하고 이런 데다 팔아넘겼다. 이게 진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거기다가 한때 이제 서울동물원에서는 돌고래를 이제 직접 방류하면서 동물복지 이벤트 이런 것도 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실상은 이렇게 이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단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결국 동물원 측에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사과까지는 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팔아넘긴 37마리를 구조해달라라는 네.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을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보호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미국 동물보호단체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에 63개의 동물원이 있어요. 그중에 29곳은 미등록된 동물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동물원이 관리를 할 주체가 아무데도 없는 이런 이제 상태라는 거죠. 관리 규정 자체도 없고. 그래서 2년 전에 새정치연합의 장하나 의원이 동물원법 을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동물원을 등록해야 되고 동물원에 대한 동물 보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이제 동물쇼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자 이런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이 법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붕 떠 있나요? 네, 2년 내내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동물원 내 동물 학대 문제가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불거져 나오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TV 동물농장 거기 보면 훌륭한 사육사분들도 많이 네. 있지만 이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용인에서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먹이를 주던 캣맘이 사람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생명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일은 단지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번 또 용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동물복지 관련 법안들이 잘 정비되는 것,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정들었어요. 네, 김만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폭발적인 인기가 지금 선생님한테 막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주변의 반응은 뭐 양쪽으로 갈리는데 저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부류는 괜찮았다라고 얘기하고 뭐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류는 평소답지 않았다. 너무 진지했다. 뭐 이런 그리고 뭐 좋지 않은 말버릇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반응들이 어떻게 저런 분을 발굴해내셨냐 뭐 네. 저도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들어가지고 기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 테라스 마담으로서 잡벅 멘트 하나 날리자면 사실 샌더스 코빈 현상에 대해서 여기저기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방송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다 찾아 들어봤는데 단연코 네. 테라스 퀄리티가 제일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잘해보죠. 거기다가 제가 지금 뭐 선생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만나 뵙고 김만권을 좀 탐구해봐야 되겠다. 뭐 만권, 일권 이런 거 가지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셨어요. 근데 특히 보니까 그 그림으로 보는 정치 철학이라고 정치사상. 정치 사상사를 다루면서 주요 인물들을 직접 다 스케치를 하신 그래서 그림 재주도 있으시던데요. 아니 뭐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만화 같은 거 좀 그리고 막 이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그 그림 조금 그리고 막 그 사파 같은 거 그리고 만화도 좀 그리고 그랬는데 마침 그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이라는 책이 이제 그 한 출판사로부터 제안이 왔는데 그 출판사랑 이야기하다가 그림을 누가 그릴 것인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제가 그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샘플을 하나 보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샘플을 하나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서 보더니 그냥 가자고 이 그림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냥 그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테라스도 잘 되면 김 대표랑 저도 하나 그려주세요. 제가 하나. 거기다 검열한다. 거기다 또 뭐 이번에 인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제목을 번역서를 이번에 또 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책을 사봐야 될 텐데. 뭐 처음에 이 책을 누가 사볼 거다고 생각했으면 인민이라고 제목을 안 붙였을 것 같은데요. 그냥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는 국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은 사실 인민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딱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인민은 국가의 경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인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 한국인민이라고 그러면 저기 우리 국적을 가진 38도선 위에 사시는 분들만 물 밖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국가의 경계랑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고 거기다가 인민이라는 이 말 자체, 더 피플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인류를 뜻하는 말까지 다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인민이란 말이 북한이 선점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되게 쓰면 안 되는 그런 금기시된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탄력성이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 상당히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인민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인민은 왜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교과서 안에서만 있는 단어죠. 그래서 진짜 이 책은 진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그 책도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인민이라는 게 있다고 배웠는데 사실상 없고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보면 이게 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존재하고 언제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결국은 인민들이 동원에 나설 때 그 주권이 잠자던 주권이 깨어나는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코빈 같은 사람에게 지지표가 막 몰릴 때. 그렇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샌더스나 이제 코빈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우리들 모습을 스스로 그 현장에 드러낼 때 우리들이 그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절차를 넘어서 진짜 사람들이 참여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좀 찍어주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런 점에서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책으로 우리 일단 그 책이 2세에 들어가면 김만권 선생님이 우리한테 한턱 쏘는 걸로 그렇게 하죠.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최근 이제 샌더스와 함께 주목받는 또 한 사람 9월 12일이었죠. 사파전에서 무려
59.5%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영국 노동당의 신임 당수가 되었습니다. 짜자잔. 네. 제레미 코빈. 코빈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일단 제레미 코빈에 대한 간략한 인물 탐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코빈은요. 사실 영국 정치를 한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제가 이렇게 영국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들도 원래 코빈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전까지 이분의 존재를 아신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출마하셨을 때 거의 3%인가 엄청 미약하기 시작했죠. 엄청나졌었고요. 그리고 영국 정치 내에서 주류 정치 내에서 되게 인지도도 낮은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뭐 팔선 하원 의원이라는 이 경력을 보면 또 꾸준히 영국 내에서 자기 지역구 내에서는 마치 샌더스처럼 꾸준하게 자기 지지층을 쌓아 오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5살 때 정치에 이제 영국의 구의원으로요. 영국 런던의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재단사 그 연맹에서 일을 하시고 전국 뭐 공무원 노조 같은 데서도 좀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25살 때 정치에 입문하셨고 그다음에 또 33살 때부터 하원에 이제 의원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8선 의원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인물이고요. 뭐 진짜 유명한 건 뭐냐면 이분이 되게 그 성품 자체가 엄청나게 유명한가 봐요.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되게 직선적이고 소탈하고 꾸미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남들한테 하는 성격인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을 좀 거칠게 하거나 우락부락하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돌직구. 근데 이분은 돌직구를 아주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90kg 정도로 던지시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그게 가능하구나. 아주 너무나 점잖고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생긴 것도 진짜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 누구나한테 사람들의 점잖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분의 인격 하나만큼은 또 다 인정한다 그럽니다. 완전히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연설을 봐도 여러분 토론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인신공격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합시다.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신공격하지 말고 정치가 잃어버린 정말 그런 가치를 우리 이런 점잖은 토론을 통해서 불러오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진짜 한국의 이 진보정당이나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가치를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라 말에 세기로 자꾸 직구를 날리려고 하는. 그래서 올바른 가치로 돌직구를 한 90kg 정도로 던지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아주 검소한 거로 유명하시대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김무성 의원이나 문재인 의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셈인 거죠. 출퇴근하시고 그리고 평생 검약한 사람이었고 술도 안 먹고 또 이제 또 하나 술도 안 먹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또 그리고 그 원래 그 서양 좌파들이 되게 상징적으로 그 저항의 어떤 상징적 행위로 뭐 대마초 같은 걸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런 점에서 되게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그 좌파의 일원인 것 같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되게 완성돼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치인이래요. 현장에 가면 늘 그분이 계시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면 늘 코반장이시구나. 코반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계시고 늘 서민의 편에 옆에 이렇게 서 있고 그걸 통해서 항상 일관적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지지하는 편이 누구인지를 사람들한테 평생의 정치 경력 동안 보여줘온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 폴리텍을 중퇴했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나라 치면은 전문대학교 기술전문대학교 종합기술전문대학교 그걸 중퇴하고 25에 정치에 입문했다는 거 보면 한국에서는 좀 그런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대단하시다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중퇴. 대학을 시국이 만들어낸 중퇴자. 대학을 1년만 다니고 중퇴하시고. 나도 1년만 다니고 중퇴. 잠깐만. 평행이로 한번 해야 되나요? 그러게. 아무튼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코빈이 나타나고 나서 이 영국 사회를 뭐 한마디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코빈 열풍 어느 정도까지 지금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코빈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네. 코빈 열기를 이제 그 실감할 수 있고요. 사실 인터넷에 여러분 코빈 검색해 보시면 코빈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밑에 댓글을 보시면 이제 뭐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코빈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코빈 신드롬이란 말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코빈에 대한 열렬한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디언지에서 보도하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코빈 지지자들이 네. 아주 코빈을 지지하기 위해서 뭐 몇 블럭을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젊은 학생들, 25살 이하의 젊은 청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코빈알이 전국이 코빈알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빈이 지금 영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치적 인물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코빈이 당수가 되고 그 당원들이 12만이 늘었대요. 예, 12만이 늘었다고. 12만이 늘었더라고요. 예.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예. 우리 심 대표님 빨리 입당 많이 시켜가지고 10만을 땡겨야 되겠구만. 뭐 영화 배우 레드클리프도 뭐 지지 선언을 하고 이게 뭐 단지 뭐 노동당 안에 분위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여러 계층에서 굉장히 지지 선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당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 노동당이 지금까지 너무 점잖았다. 우리 노동당이 너무나 이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노동당답지 않은. 예, 노동당답지 않고 우리들이 오히려 그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내보면 노동당이 보수당보다 더 보수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뜨끔한데요. 왜 내가 뜨끔한 거지? 보수당이 오히려 노동당보다 더 개혁적이다라는 그 진보 그런 조사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당원들이 노동당에 대한 불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코빈이 이제 나와서 말하고 있는데 나와서 자신들이 말해야 될 걸 말해준다라는 건 그건 정치적 유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의 상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 당선 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당대표 당선되고 이제 그 영국의 팝이라고 하죠. 그 팝 네, 거기를 가서 당원들하고 같이 맥주를 부딪히며 적기가를 불렀다. 그래가지고 적기가?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풀어놓은 붉은 깃발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들이 그때 다시 적기가가 뭔가 이렇게 막 따져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적기가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영국의 유나이티드 맨체스터의 공식 응원가도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회는 어쨌든 이쪽의 어떤 전통이라는 것은 확고히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확실히 산업혁명이 최초로 일어났었고 그렇죠. 그곳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확립되는 그 오랜 투쟁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리낌 없는 사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노래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24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열풍적인 어떤 인기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특히 젊은 층들에게 그렇게 소구력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이 젊은 층들한테 호소를 이렇게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영국이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거든요. 영국이 지금 실업이 5% 정도라 그러는데 청년 실업은 15%를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영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업을 못 찾고 있는 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직업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국 학생들이 학자금 문제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과거에 이게 3,000파운드였던 이 학자금이 9,000파운드로 이제 올라갔다. 3배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사실 제 조카가 영국에서 대학생이거든요. 네. 학교에 고통받고 계시네요. 학교에 고통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고통받으나 영국에서 고통받으나 대학자금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세. 너무 어릴 때 가서 거기서 커서 이제 거기서 대학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3,000파운드에 대한 학자금이 이제 9,000파운드로 1년에 늘어났고요. 이게 그러면 영국은 그나마 대학이 3년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7,000파운드인가요? 27,000파운드에 그리고 이 생활비도 대출을 좀 해주거든요. 그럼 생활비 대출을
런던 같은 데서는 아무리 작게 받아도 1년에 1만 파운드는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졸업할 때 뭐 한 5만 7천 파운드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데 5만 7천 파운드 한국 원으로 얼마? 한 뭐 거의 1억 원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1억 원 딱 짊어지고 나오는 거군요. 1억 원 짊어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생 이 친구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되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기존의 정치에서 이 청년들이 계속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 특히 학생들 뭐 투표 안 하고 청년들 투표 안 하면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소울이 다르거든요. 막 대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빈이 이제 대놓고 우리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네. 우리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친구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코빈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당 안에 영국 노동당 안에는 이제 학생 조직과 청년 조직이 있잖아요. 레이버 스튜던트, 영 레이버 이렇게 네. 있고 그 당원들 지지가 높았다는 기사에 보면 그냥 뭐 젊은 당원들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10대 당원들, 20대 당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기존의 노동당이 이제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10대, 20대들에 대한 계속된 그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재생산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코빈 열풍과 맞아 떨어지면서 더 확대될 수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들더라고요. 예, 뭐 거기다가 2014년에 있었던 노동당 당 대표 선거 개혁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노동당 내에서 원래 그 노조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돌이켜보면 당시에 이 당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중도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조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서 3파운드를 내면 외부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나 봅니다. 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마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노조를 뛰어넘어서 더 급진적인 코빈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 3파운드를 내고 투표를 하러 들어왔는데 문제가 거기서 수많은 구성원들이 이 젊은 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도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던 지도부들이 자기께 넘어간 셈인 것 같아요. 그런 투표자의 70%가 2010년 이후에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안에서 또 삶은 가장 이렇게 고통받는 곳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코빈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투표에 참여한 이런 꼴이 된 거였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이 코빈 현상이 주목받게 됐다는 것은 그 이전의 노동당의 어떤 정책과의 이제 상당한 차별성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잠깐 노동당 지도부의 어떤 중도화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역사적으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당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뭐 열함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어떤 그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굽니까? 토니 블레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일각에서는 노동당의 현대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 수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블레어 집권 기간에 그런 노동당의 수정 전략들이 이제 영국 사회에서 이게 정착하게 됐던 자리매김하게 됐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토니 블레어 전략이 뭐 근본적으로 이전 노동당 전략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코빈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지 요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어 이전의 노동당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조항이 제4항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까지 주장했던 전기, 가스, 뭐 철도와 같이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강력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보장이나 복지에 관해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정당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가 등장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대처가 이제 우리 영국은 복지병에 물들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가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가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지게 되니까 우리 국가가 이걸 줄이고 긴축 재정으로 가고 이걸 갖다 경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유화시키고 민영화시키면서 우리 영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갔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가 맨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유행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거든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영국이나 유럽은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를 따르면 중산층이 이걸 지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중산층이 지지했기 때문에 유행할 수 있었지 이게 중산층의 지지 없이는 유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이 대처 이전까지 영국의 중산층이나 유럽의 많은 중산층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세대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지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난 이 세대들이 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보호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자기를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걸 떠나고 더 나가서 사회 구조의 전환을 보는데요. 이 사회 구조가 산업사회에서 그 이후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좀 소비사회로 넘어왔다라는 걸 네.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사회에서는 생산자들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건 국가로서도 필요한 일이고 결국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생산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선진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버리고 그리고 소비 사회로 가버리면서 사실 생산하는 이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꺼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본가들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게 더 싼 노동력을 이제 해외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사들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층층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고 복지 체계가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그래서 보수당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노동당도 전략 수정에 들어간 그렇죠. 거죠. 우리도 저 틈을 이제 빨리 비집고 그렇죠. 들어가야지 빨리 들어가야 된다. 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뭐 블레어였고 네. 이 블레어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난리였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제3의 길이라는 그렇죠. 이 개념을 만들어서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지와 시장 경제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다라고 네. 시작했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는 이 복지 문제가 관심 밖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 문제는 계속 뒤로 밀리고 네. 계속 그쪽 블레어 쪽에서 이야기했던 시장 논리가 이제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쨌든 그 논리가 먹혔는지 거의 20년 동안 이제 정권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총선에서 완전 대박살이 났죠. 보수당한테 뭐 박살이 나면서 과반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보수당이 소위 말해서 그 서민원에서 650석 중에 330석 이상을 차지해버려서 이제 뭐 연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그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보수당처럼 우리 노동당이 경제적으로 관리 능력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는데 네. 이 샌더스가 우리 코빈이 뭐라 그러냐면 샌더스를 그래도 알아들어요. 제레미 코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쓸데없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경제 능력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관리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병폐와 문제들을 다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였는데 우리 노동당이 잘못된 길을 왔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노선을 틀겠다. 그래서 민정화되면서 많은 피해들이 일어났는데 뭐 교통비 여러분 사실 서민들은 교통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가. 근데 영국은 정말 교통비가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철도비 교통비가 살인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민영화되면서 시작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가 왔다 갔다 우리가 KTX 타고 다녀도 뭐 한 6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영국은 한 10만 원 정도 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뭐 비싼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비싸니까 1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거의 뭐 런던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래서 이 교통비 자체가 너무나 비싸지고 이러니까 이 철도 재국유화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이제 가스, 전기 이런 거 다 다시 재국유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블레어가 노동당 당규의 제4조에 들어있던 이 국유화 조항을 없애면서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코빈 형님께서 형님이 되셨어요. 아니야 보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셔도 돼. 샌더스보다 비하면은 거의 뭐 청년이야 청년. 코빈 형님께서 이제 다시 그 조항을
불러서 다시 되살려 놓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재국유화를 통한 그 소위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는 거죠. 긴축 그 재정 정책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옮겨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차별성을 두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우리가 국유화하겠다, 재국유화하겠다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철도, 가스, 수도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공공적 영역 안에 아직 관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완전히 해체됐을 때 영국이 어떤 상황까지 갔었는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히려 늦기 전에 이것의 어떤 공공성은 우리가 여전히 유지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건 정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그 의료 민영화 같은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진짜 미국에서 2달만 살고 오시면 의료 민영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앰뷸런스 한번 잘못하고 가면 1,000불씩 내야 돼요. 네. 우리나라 119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또 1,000불 내라고 안 그러잖아요. 예. 정말 그 없는 사람들이 1,000불씩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의료 민영화는 정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비행기 값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는 게 더 싸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영국에서 그 인도에서 지금 유행하는 산업이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이 인도에서 다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권이고 의사들도 다 영어를 하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치료하고 인도에서 나은 다음에 여행하고 돌아간대요. 그러고도 남아. 예, 그러고도 돈이 남는데요. 예, 그러고도 돈이 남는데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이빨 여러 번 한번 깨지거나 썩으시면 이제 끝장입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이빨 치료하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아. 네. 그 정책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유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코비니즘이라고 얘기를 이제 그쪽에서는 하더라고요. 이제 주요하게 이 코빈 당수가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은 좀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빈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양적 완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말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긴축재정 이야기해놓고 우리 정부가 돈을 푸는 곳을 보면 다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기업에는 그렇게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제 위기 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큰 돈을 풀었는데 지금 불평등 문제 때문에 많은 영국의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돈을 푸는 거에는 주저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을 풀어야 할 곳은 이곳이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풀자. 그리고 특히 돈을 푸는 방식을 사회 간접 자본에다가 새로 건설하고 만드는 데다가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웠는데요. 이게 얼마나 먹혔는지 영국에서 제일 큰 그 헤지펀드를 갖고 있는 폴 마샬이라는 사람도 어떤 기고에서 이건 맞는 말이다. 양심이 있네. 이건 맞는 말이다. 이 부분 내가 코빈이라는 사람을 정치적 인물로서 존중하진 않지만 이 부분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지지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재국유화 문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선 영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영국이 의료 같은 거는 사실 국가적으로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 부분에서도 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국이 사실 공공교육이 되게 잘 되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인데 영국이 공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건설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청년 실업 문제 들 해결하겠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문제 이것도 자기가 학자금 문제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낮추거나 아니면 그 등록금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제도가 뭐냐면 최대임금제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최대임금제가 뭐냐면 우리 최저임금제는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최대임금제는 뭐냐면 기업의 CEO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기업의 CEO들. 이번에 저 임금 피크시 할 때도 그 심상정 대표께서 최고임금제 얘기 나오신 것과 같은 맥락이신 거죠. 당대표 연설, 국회 대표 연설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주요한 정책으로 이거 시행해야 된다고 제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가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자.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최저임금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최대임금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뭐 똑같이 받자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노동자나 CEO나 하지만 그 편차가 그렇게 뭐
1%가 뭐 전체 부의 뭐 과반 이상을 다 가져가고 이런 건 안 되지. 그리고 뭐 1시간 같이 일했는데 60배씩 차이 나는 건 무슨 일을 해도 그러니까요. 사실 공정하진 않죠. 60배씩 막 70배씩 차이 나는 건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중요 정책이 핵무기 같은 거에 관해서 핵무기 철폐.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트라이던트라고 핵잠수함 그 계획이 있거든요. 현대화 계획. 현대화 계획. 그것도 코비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핵 문제나 요거는 조금 하나 따로 이제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이제 그 영국의 노동 그러니까 노동 환경, 이렇게 말이 안 돼.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로타임 계약제라고 하는 것이 영국 사회 안에 엄청나게 퍼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당신은 오늘 8시간 노동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에 나가 있다가 콜하면 뛰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계산받나요? 그 이제 콜해서 일한 시간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비정규직하고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영국 왕실 소속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이 제로타임 계약제로 부려먹었다. 세상에 여왕께서. 거기다가 더 골 때렸던 것은 영국의 맥도날드 직원의 90%가 이 제로타임 계약제에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엄청 이렇게 막 이 체감되는 정도가 심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24세 이하에서 상당히 이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특히 이 16세에서 24세 사이에 많은 그 노동 인력들이 이 제로타임 계약제에 다 묶여 있었던. 청소년 알바생들 제로타임제로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제 엄마가 되니까 막 웃고하는데. 그리고 이 제로타임 계약제는 사실 그 제가 말만 들었지 그 개념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이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들으니까 가슴속에서 황당함을 넘어서 약간 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아닌 거네. 옛날에 우리 인력 시장에 새벽에 불 펴놓고 나 이제 데리고 가기 기다렸다가 한 명씩 데리고 가는 이게 일상적인 맥도날드 그 작업장 안에서는 90%가 다 그러고 있는 상태. 그거 해서 나중에 1억 픽 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아이고 괴로워.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코빈 아저씨를 따라서 들고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실 이제 코빈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노동자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긴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뭔가 안보나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해야 되고 안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다수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까 얘기했던 트라이던트 현대화 계획을 반대한다든가 나토를 이제 우리가 나오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나는 이거 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강력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코빈의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 필요 없는 전쟁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전쟁 자체가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반전주의자에 되게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라크 침공 같은 게 사실 영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침공의 역사로 하나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편 전쟁과 더불어 아편 전쟁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기 나라가 아편 못 팔게 한다고 중국 침략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편이나 그런 종류에다가 엄청나게 엄격한 게 그 시대 때의 경험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그런 엉뚱한 전쟁과 함께 이라크 침공에 들어갔는데 사실 막 핵무기니 생화학 무기니 막 그런 걸 핑계 삼아서 미국과 같이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사과도 해야 된다, 이라크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국민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이게 여론조사를 정면 대응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런데요. 이거는 또 그런 거 보면 영국 이성을 일깨웠구만. 사람들의 잠자고 있던 이성을. 예,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분 자체는 전쟁에 대한 반대. 그리고 더 나가서 핵무기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 핵무기에 대한 반대, 그리고 더 나가서 미국하고 자꾸 군사행동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하고
군사 행동이 묶이는 곳이 나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나토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나토 바깥으로 나오는 건 코빈한테 있어서 군사적 독자성을 찾는 일에 좀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캐머런 총리의 비난도 이제 그런 쪽에 네. 집중되어 있는 데다가 뭐 하도 이제 기사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이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이킹 같대잖아.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하이킹을 하겠어. 이러면서 부인이랑. 네. 그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그 지지율이 당 대표 그 투표율은 높았지만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악의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공세가 있으니까 또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너무 네. 짧은 기간이라 이 지지율이 얼마나 오르내리고 있는가를 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히 여왕 문제는 영국에서 여왕은 사실 영국에서 왕실은 약간 드라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돈 주고 보는 일종 영어로 소프 오페라라고 그러죠. 돈 주고 보는 그냥 일일 드라마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코빈 같은 경우에는 이 입헌 군주국인 영국을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니거든요. 입헌 군주제죠. 예, 입헌 군주제 국가잖아요. 입헌 군주제 국가에다가 여기서 코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공화주의자, 예, 리퍼블리컨이라고 정의하는데 리퍼블리컨 내가 공화주의자로서 여왕에게 머리를 숙인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내 신념하고 근데 나는 사실 맞지 요거는 않는다.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여왕에게 일정하게 그런 거는 우리 나라의 좀 전통이고 이러니까 한번 무릎도 꿇어주면서 그러면서 좀 이게 이렇게 살짝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사람이 우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직함으로 설명하면 되게 쉽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까? 네. 만약에 그걸 한 순간 그러면은 토니 블레어나 이전에 이제 중도주의 노선에 대한 그 반대 노선으로 자기 지지 세력을 했는데 이미 그리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거기서 벌써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다. 지지 세력의 이탈이 더 심하지 않을까. 전략적이다. 그냥 머리 좋은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러는 거죠. 일관성 차원에서는 코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만큼은 코빈이 있다. 네. 이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요. 코빈은 한 번 뱉은 말은 꼭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여왕에 대해서 이미 내가 머리를 숙이거나 그러지 않겠다라고 미리 공표해온 상태였는데 되자마자 가서 머리를 숙여버리면 그건 김 대표님 말대로 전략적으로도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코빈이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되었을 때.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중에서 제일 센세이셔널 할 것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엄청난 압박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핵무기를 다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핵을 감축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 핵을 세계적으로 이제 줄여나가기 운동을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국제사회 안에서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물론. 이게 특히 우리가 핵 이야기하면 핵 확산 방지 조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핵 확산 방지 조약이에요. 그렇죠. 확산을 방지하는 거죠. 이름이 가지는 놈만 계속 가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가진다라는 이상한 조약이 이상한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가진 사람은 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는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사실 이 핵확산 방지 조약의 그 많은 근거를 보면 여기서 이 많은 국가들이 핵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 특히 이제 북한 이야기할 때 저도 북한이 핵 가지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핵 가지는 건 반대고 핵은 없어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는데 그거 이야기할 때 그걸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뉴욕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어떤 미국 여성이 정말 그 이야기를 어떤 미국 정치인이 하니까 대놓고 질문했어요. 미국 여성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말은 나도 받아들이는데
인간한테 핵을 쓴 건 미국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네. 인간을 향해서 핵을 쓴 건 미국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통제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 계속 핵은 이성적인 세력이 가져야 되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정말 훌륭하신 게 또 일어났어. 그건 내가 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질문과 답이 한 7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답을 할 수가 없지. 사회자가 이렇게 멈추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 전 세계의 핵을 없애고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코빈의 어떤 향후 행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코빈의 그런 정책이 뭐 실제 세계 정치를 이제 흔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만약 이 기조가 계속 간다면 이제 영국처럼 양당 체제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이제 새로운 정당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 체제 안에서의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BBC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양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영국 사실 영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보수당과 노동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제3당으로서 뭐 자민당, 자유민주당이나 아니면 스코틀랜드 민족당 같은 경우가 중간에서 이제 약간 중간 맞춰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양당 체제였고 거기서 뭐 이긴 쪽이 가반수를 점령 못하면 연정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코빈 자체.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빈이 노동당 안에 머물러 있더라. 그게 양당 체제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니 그런 것이 수렴될 수 있는 양당 체제라고 한다면 저는 뭐 꼭 그것이 다당제가 절대선이고 양당제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러한 코빈이 머금고 있는 지지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양당 안에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예. 지금 코빈 당선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번 변화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는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관론자들의 입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엇갈려 가면서 실제 이제 코빈이 당수까지는 되었지만 이 노동당의 이런 급진적인 정책으로의 선회가 노동당이 집권을 가져다 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몇몇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는 그렇죠.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다시 총선이 오려면 거의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5년 내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의 현지인들도 반신반의한대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코빈이 과연 집권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여론조사 내부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을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보수당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코빈과 지금 현재 캐머런 총리 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그 보수당 쪽에 좀 더 그 캐머런 총리 쪽으로 지지율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빈이 집권을 지금 현재 코빈이 집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되게 지금부터 예측하는 건 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예측하는 건 소설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이제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스코틀랜드 민족당 같은 경우도 반긴축을 지지하고 그렇죠. 반신자유주의를 지지하잖아요. 거기다가 녹색당도 있잖아요.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이나 반핵무기 쪽으로 반드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을 노동당 내부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총선 때 그 노동당이 이제 이름도 어렵지만 그 옥스퍼드대 출신의 어떤 에드 밀리밴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내서도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사실은 전략적인 수정을 한 거고 이게 물론 엄청난 새로 유입된 당원들의 표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권 전략으로서 더 이상 중도나 오른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 사실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다 이제 서 있다는 판단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5년 뒤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조로 이제 쭉 갈 거라는 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환호하는 것도 있고 이제 샌더스도 저는 똑같은 이제 전략으로 이제 미국 민주당이 선택한 답안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녹색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버텨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그런 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어 같은 경우는 코빈의 당선을 재앙이 왔어 막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될 것 같은가요? 이 내부에 사실 코빈은 오히려 바깥보다 내부의 적이 더 많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 에드 밀리번트 이야기하셨지만 정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에드 밀리번트가 됐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마크시스트예요. 국가사회 저희들이 국가사회론 할 때 그분의 책을 다 읽거든요. 이건 뭐 어느 학교나 막론하고 그 기본적으로 국가사회론 입문할 때 보는 기본서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 성함이? 아버님 성함이 랄프 밀리번트가 네, 랄프 밀리번트. 주먹공 랄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확 껴졌어요. 훅 들어가야 돼, 자꾸. 근데 그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고, 근데 이 친구가 됐을 때 아버지의 기조를 물려받으면 강성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 그 블레어주의와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기존에 긴축 재정 부분들을 많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파들, 소위 블레어주의자들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긴축 재정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친신화적인 그러니까 시장적인 정책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우리 코빈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그 올드 레프트라고 구닥다리 좌파다 이렇게 이제 구닥다리 좌파를 젊은 층들이 왕창 지지하고 있는 구닥다리 좌파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 내부에서 블레어나 블레어의 지지자들이 제발 블레어는 심지어 나를 증오하더라도 그 코빈만은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코빈이 되면 우리 정당은 투쟁 정당이 돼버릴 거다, 길거리 정당이 돼버릴 거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된다. 정책 정당은 많이 듣던 얘기야. 그래서 그런 내부적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노동당을 지지해주고 있던 그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서도 구닥다리 좌파라고 이야기한 데가 이제 가디언지였고요. 요즘은 조금 이제 코빈을 약간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모든 언론과 내부의 관계에서 보면 보수당이 공격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되게 원색적인 비난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의 비난은 비난이라고 하지만 내부에서 적들이 더 많고 이 내부의 적들을 뛰어넘어야지만 이 당권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코빈이 맞은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코빈이 당선되고 나서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대중들이 선택할 때는 정말 말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보는데 이제 당의 지향점을 밝히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당은 앞으로 보다 친절한 정치 그리고 보다 배려하는 사회로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사람들을 품품하게 설득해 가면서도 자기의 원칙대로 고수해 나가면서 그런 위기들을 또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샌더스, 코빈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세게 맞은 데서 제일 먼저 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뚝 일어난 곳들이 좀 있잖아요. 예.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이제 영향이 지금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좀 확산되고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2008년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세계 정치의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국, 영국 못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대한민국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 사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이 지구화 현상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지구화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지구화 현상, 소위 말해 신자유주의와 함께 일어난 이 지구화 현상이 경제적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중산층들이 지지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2015년에 이르면서 많은 중산층들이 여기서 생겨나는 이익들이 아주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보호망까지도 다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영국과 그걸 제일 먼저 맞았던 선생님 말씀, 그 대표님 말씀대로 맞았던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지구화 현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층이 어느 층이냐 하면 이 청년층이에요. 네. 왜냐하면 발달된 선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그 사회의 형태가 산업 사회에서 소비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공장 같은 곳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공장도 심지어 발전된 사회에서는 이제 기계가 다 대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기계가 다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는 일들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찾는 일이 어려우니까 많은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사용자들이 기본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쓰고 있는 뭐 파트타임 잡이나 아니면 심지어 인턴, 그리고 요즘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은 돈 내라 인턴 하려면 심지어 돈을 내라 그래요. 네. 인턴 하려면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층에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그걸 잃어가는 그런 계층이 되어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영국에서 봤을 때 젊은이들이 확실히 여기에 반응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거의 유사한 현상을 이 영국과 미국처럼 앓고 있는데, 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영국이나 미국처럼 조직화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인들이 샌더스나 코빈처럼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확실히 나서서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주면서 그 친구들을 이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결국은 니네들이 거기 있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바깥에 있어서는 정치 안으로 들어와야,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줬다는 점에서 샌더스와 코빈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샌더스 코빈을 쭉 보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똑같은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도 왜 그런 변화가,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참여가 이렇게 더딘가. 거기에는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현상의 불행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지금 이 정치 체제로는 뭔가 답답해, 해결이 안 돼,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쫙 수렴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정작 그런 기대, 사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정치가의 임무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정치적으로 다시 뭔가 힘을 발휘하게 해줬으면 했던 사람에게 정치는 나쁜 것이에요. 막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현상의 가장 나쁜 점은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치로 뭔가를 바꿔달라고 막 열광을 했더니 정치는 나쁜 것이고 국회의원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답을 했다는 것이 너무 불행이지 않나. 저는 김만곤 선생님하고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토니 블레어가 중도라고 해도 토니 블레어를 대부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노조들이었잖아요. 노조 지도부들이었고 노조의 젊은 노조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보나 개혁적인 정치 세력들이 시민사회, 노동 현장에서 기반을 다 잃었던 거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토니 블레어란다. 샌더스나 이제 코빈이 전부 사실은 1세대죠. 나이로 보면 이제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1, 2, 3세대가 다 같이 사는 이제 시대가 됐고, 정치들도 1, 2, 3세대가 다 공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과 미국의 이제 제가 3세대 정치인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20대 때, 30대 때 자기의 노동 현장이나 직장이나 시민사회에서 지도자로 크고 있고, 분명히 샌더스와 코빈 등 이들이 버티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인들 1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걸 복원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그건 좀 미지수라고 봐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전략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샌더스나 코빈처럼 평생 현장에서 신념을 지켜온 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계속해서 가고 있었고 이제까지 해왔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할 때다.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보다 그런 시민사회나 현장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3세대 조직원들, 3세대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 정당에서는 그런 전략들은 되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 정치를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시민사회와 정당이 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강성해야 네. 제가 봤을 때는 정당 활동도 활발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시민사회 활동가들도 중요 활동가들인 30대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활동을 해서 생활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고 활동할 만하다고 이런 연령들이 생계의 문제에 이르면 이제 그 문제를 떠나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시민사회 역할, 그 같이 가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시면서 여기에 너무 방점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당의 역할에만 너무 방점을 찍어버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정당론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에서 말씀하시면 제3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대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정당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제1야당으로 굉장히 많이 수렴돼 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배출해낸 시민사회가 더 사회 내에서 강력한 힘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또 기반이 되고 이렇게 상보관계가 되는 이런 끈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그런 끈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휘발됐다는 거는 그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만이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이러면서 점점 정치적 리더들은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사회 안에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재생산해내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나 힘은 사실상 굉장히 무기력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그런 어떤 과정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그리고 이미 이제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안에서의 명확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지지율 자체가 20대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가 이제 정치 개혁의 관건일 텐데 제가 어디서 본 걸 정확하진 않지만 프랑스의 대학생들 투표율이 87%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교육 정책 같은 것에서 훨씬 더 정부가 이제 대학생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20, 30대들의 지지를 보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하면 이제 얘기가 갑자기 갑툭튀 하는 면이 있지만 전 사실은 한국에 40대 정치인이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이 아니고 새정치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40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계속 블랭크인 측면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 세력에서 그러면 이게 각 사회운동 단체든 진보 정당이든 이들을 키워내야만 이게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내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세대 분들이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지금도 중요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되게 불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샌더스와 코빈 얘기를 저희가 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왜 샌더스와 코빈이 등장하지 않는가? 근데 그 말 들으면 사실 전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단병호 위원장님이나 강기갑 위원님 생각하면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적지 않았고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복원하고 되새기는 활동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사회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그걸 다시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대안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좀 더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리자들 그리고 그게 세대적으로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했을 때는 이제 40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 30대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그 대리자들도 20, 30대가 되는 것들도 그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좋죠. 네. 예, 스스로가 나와서 스스로 이야기, 그러니까 더 높은 세대에서 찾기보다는 20, 30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의 장이 정치 세계 안에서 굉장히 많이 펼쳐져야 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의당이 정치개혁
정책을 위해서 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무슨 정의당이 그렇죠. 비례대표를 얻고 네. 이게 아니라 그런 세대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비례대표 2배로 늘어나면 정말 많이 바뀔 텐데.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샌더스 현상이나 코빈 현상을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금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을, 우리의 실천을 좀 더 좌쪽으로 갈 것이냐, 우쪽으로 갈 것이냐. 자꾸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자꾸 우리를 좌우 프레임으로 이렇게 엮는 것은 조금 저는 사실 서유럽처럼 무슨 자코뱅지롱드, 맨세비키 볼세비키 뭐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갖지 못하고 진보의 진짜만 꺼내도 이제 다 뭐 작살났던 시기에서 지금 계속 무슨 종북 프레임이나 이런 것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 그저께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무슨 낡은 진보 운운하면서 막 이런 얘기할 때 정말 머리 꼭지가 돌았는데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쪽에서 두둥겨 패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또 자해를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좀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시리자가 당선되고 나서 거기에 국민들이 처음으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정부를 가진 기분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는 정말 옳은 정치고 상식적인 정치고 이런 것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상당한 정당성을 우리 스스로 좀 부여하면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정책을 이전 것보다 옆으로 조금 더 좌쪽으로 가면은 일단 후덜덜 하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먹히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자라보고 놀라 같은 스토킹 보고 놀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은 하지만 전 샌더스나 코빈한테도 그런 딱지를 붙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다 하긴 했잖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임금 소득의 격차로 인한 극심한 불평등, 이제 자본의 세습과 그것이 세대적으로도 윗세대가 다 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면 이제 거기에 정책이나 모든 당이나 정치적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구분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을 알아보는 눈도 진짜 중요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코빈과 샌더스가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맞아요. 이 사람들을 알아보고 끊임없이 의회로 보내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끊임없이 낳아준 거잖아요. 이 사람의 정치 경력 25살에 런던 구의원에 당선시켰죠. 예, 그렇게 당선시키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을 당선시켜서 지금 현재 영국의 이 노동당을 대표하는 당수가 되게 제가 왜 울컥해서 그래서 이걸 알아봐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학에서 이 내려오는 그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샌더스와 코빈의 연설에 항상 나온 말이에요. 다음 후손들을 위한 정책. 그래서 저도 이 말하니까 좀 울컥하네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들을 정치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누가 다음 선거를 준비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이 할 말 못한 말을 다 하는구나. 많은 정치꾼들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2, 3년만 지나서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했던 공약집을 한번 열어보길 바라요. 어떤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사실 우리가 했던 공약의 절반 이상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들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진짜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좀 급급하지 말고 사람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고 그죠? 그런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보는 정치가들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정책 그들이 얘기하는 구호 이런 것에 이제 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정치가의 그 심장이 어디를 향해서 뛰고 있고 그 삶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 주 2회에 걸쳐서 미국과 영국 정치의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 변화에 바람이 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좀 청취자분들에게 자,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해 볼게요. 다들 어려워지면 왜 저한테. 저는 연대감의 복원?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개인이 어려워졌을 때 개인의 힘으로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이 느껴지면 그게 변화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라스 열심히 들으시고 주변에 전파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요, 젊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젊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뭐, 직업 이야기나 이런 것만 해도 애들이 울어요. 그 이야기를 꺼내면 애들이 울기부터 시작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앉아있으면 앞서간 세대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세대들한테 되게 부끄럽고 마음 아픈 그런 때가 많은데요. 제가 오기 전에 사실 시 한 편을 찾아봤어요. 네. 이 시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첫 강의를 맡으면서 제가 석사 끝나고 첫 강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첫 강의를 하러 가면서 그 친구들한테 하러 갔던 첫 강의에서 들려주고 내가 바라는 세상은 딱 이만큼이다 라고 했던 그때 되게 감상적인 시절이었어요. 30대. 근데 돌이켜보면 이 시가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신경림 선생님이 쓰신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이게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제가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을 보고 싶소.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간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는 시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메밀묵 사료 소리도 없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도 없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지가 1988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심지어 연애를 포기하는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예, 뭐가 바뀐 거죠? 아니, 좀 우리들이 저는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세대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 만들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샌더스나 그리고 우리 더 나가서 우리 코빈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회. 칸트가 요즘 계몽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시죠? 아니요. 근데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것이란 계몽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코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네, 지옥 같은 세상을 신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만든 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샌더스, 코빈이 그리는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치가의 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사람 심정을 네, 소주 마시러 갑시다. 이것으로 오늘 테라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